자, 두 번째 세션 봅시다. 얼핏 느낀 건데, 요거를 마지막 여러분들 이제 질문을 이제 추리면서 느낀 건데, 여러분들 질문, 그러니까 이제 수준은, 내용이라든가 전반적인 수준은, 여러분들 지금 방금 받아본 이 시험 성적과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훨씬 질적으로 높은. 그래서 사실 그것에 비하면, 채점을 하면서 좀 약간 놀랐다고나 할까? 되게 못 봤네, 내 생각보다.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사실 더 좋은 거지. 시험 성적 그거 사실 뭐간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라이브하게, 이 얘기는 뭔가 집중하고 들었다는 얘기고,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게 사실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왜 그 소듐 포타슘 펌프가 있는데 왜 서로 3개, 2개를 이렇게 능동수정하는 거냐라고. 그렇지. 왜 그럴까 도대체 얘는. 산수를 못해서일까? 초등학교 때 3개, 2개. 얘는 구조 때문에 그렇죠. 구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리가 소듐이 가서 박힐 자리와 포타슘이 들어갈 자리가 태생적으로 여기 2개가 들어갈 수 있고 3개 들어갈 수 있는 이상한 구조로 돼 있어요, 얘가. 그랬을 때 이렇게 딱 돼 있다가 처음에 이제 이 안쪽에서 소듐이 팍 채워졌을 때 여기에 ATP가 들어가서 창 찔르듯이 아파. 그 비유가 그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얘가 갑자기 구조가 획 바뀌어서 얘가 이렇게 열린 구조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소듐을 이렇게. 그러면 여기 나가고 나서 요 2 자리에 포타슘이 채워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 또 구조가 또 바뀌어서 이렇게 들어오고 왔다 갔다. 쉽게 얘기해서. 결국은 또 구조예요, 구조. 구조가 그렇게 생겨 먹어서 3개, 2개씩 들어갈 수 있는, 요거를 가지고 누군가가 장난을 쳐서 단백질 구조에 대해서 귀재가 나타나가지고서 장난을 쳐서 여기에 또 하나의 포타슘이 들어갈 수 있는 그걸 자리를 만들고 요걸 하나를 무슨 엔지니어를 한다면 이제는 3대3으로 동물을 이제 맡겨놓을 수 있는 그런 펌프가 생기는 거지. 불가능하지 않아요. 뭐 그런 게 생길 날이 곧 올 수도 있어요. 이거 전화가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잠깐, 이게 뭔 소리야? 바깥에 무슨 마이너스 30, 내부가 마이너스 30이고 외부는 플러스 70? 그게 아니라 이거겠지. 원래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아까 이러한 상태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안쪽에 약간 음전화가 훨씬 더 많아서 여기 한 마이너스 70 정도 되고요. 여기.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이제 막전위라고 얘기를 하지. 마이너스 70mV. 그런데 이게 바뀌어. 왜냐면 중간에 바뀌어서 소듐하고 포타슘을 이제 이동하는 이 통로, 채널이 자기들끼리 이제 막 이거를 바꾸고 해가지고 이게 확 올라가게 되는. 이건 이제 나중에 신경 전달해서 나올 사안이니까 내가 괜히 여기서 월권을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게 바깥쪽에는 이제, 비해서 안쪽이 바깥쪽에 의해서 마이너스 70 정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재면 그게 플러스 70이 되겠지. 그걸 하다가 그 극성이 바뀌어버리는 거지. 바깥쪽과 안쪽이 그게 확 이 안쪽에서 재는 게 이제, 안쪽이 플러스가 되고, 그럼 바깥쪽은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그런 날이 온답니다, 이제. 신경세포에서는. 그러면 그게 바로 신경 신호가 되는 거지. 이거, 왜 괜히 이런 짓 하느냐. 어차피, 양성자 펌프 돌리는 양성자 펌프 ATP 써야 되는데, 그럴 바에 직접 설탕으로 ATP 써서 설탕 돌리지. 그런데, 이 양성자 펌프는 여기저기 쓰이는 데가 많거든, 어차피 원래. 양성자 펌프가 식물세포 같은 데에서는 양성자 펌프를 돌려가지고서 바깥쪽을 일부러 산성으로 만들어 놔야지. 그래가지고서 그쪽에서 필요한 바깥쪽 흙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이용을 하기도 하고, 또 동물 같은 데서도 심지어 동물이나 뭐 우리 위 속을 어떻게 산성으로 만들어 놓겠어? 위산을 어떻게 만들어 놓겠어? 이 양성자 펌프 돌려가지고서 위산을 만들어 놓거든. 리소솜이 어떻게 산성이겠어? 이 양성자 펌프. 그래서
이건 원래 어차피 기본값으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공동수송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이거 잘못해서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 있나? 고장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지. 또 이런 그런 이게 훨씬 더 확장돼서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 이게 잘못돼가지고서 되는 경우가 있나요? 왜 없겠어? 이 세상에 불가능이 어딨어? 잘못되는 경우 있겠지. 그러나 그런 식으로 잘못돼가지고 이게 갑자기 이상한 다른 물질을 수송을 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진화 과정을 겪어야, 진화라는 것은 항상 우연인데, 그게 일단 소듐 포타슘 펌프가 고장이 나버리면, 이 기능을 제대로 사람이든 동식물이든 할 수가 없잖아. 동식물은 없지. 식물은 없지. 이 동물들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걔네들이 어떻게 이제 진화 과정에서 자손을 남기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변하게 되는 일이 있겠죠. 이게 그렇게 변하는 경우가 있어. 갑자기 왜 뜬금없이 호랑나비가 튀어나와, 이거? 이거 호랑나비 아닙니다. 제왕나비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미국이나 멕시코 같은 데 가면은 그냥 구름대처럼 하늘을 뒤덮는 경우가 있는 그런 유명한 제왕나비, 모나크 버터플라이라고 하는 애인데, 혹시 생물 시간에 여기서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이 나오는 책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친구가 이 특별한 식물, 영어로 밀크위드라고 하는 요 식물인데, 여기서만 살아. 여기서 알 낳고 여기서 갉아먹으면서 살아. 근데 요 식물이 독을 만들어내거든. 그 독을 먹고 얘네들은 안 죽어. 멀쩡해. 근데 그 독이 들어있는 이런 제왕나비를 멋모르고 먹은 새는 어떻게 되냐면 토하고 난리가 나는 거지. 옆에서. 잠깐 맛봤다가 그냥 어이구 꾸역꾸역 토하고 절대 안 건드릴 거야, 얘는 이제 한번. 물론 한 번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 아까운 제왕나비는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지만, 이 새는 절대로 이제 다시는 제왕나비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새의 친구들까지 전부 다 금방 이 소식이 전파가 돼가지고서 희한한 일이지. 이 한 번 개인이 이걸 경험하면 그 무리에 있는 다른 동료들까지도 전부 이것을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도 다 따라해. 그러면 이 제왕나비는 이제는 목숨을 이 포식자로부터 건질 수가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관건은, 아니, 이 독을, 이거 사실 조그만 이런 동물이, 섭취하기는 어쩌면 맹독일 수도 있는, 잘못하면 심장마비도 일으키기도 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이에요. 카데놀라이트라고 하는, 이게. 그게 소듐 포타슘 펌프를 정지시켜가지고서 하는 거거든. 얘는 뭔데? 얘는 왜 전혀 영향을 안 받지? 이런 해독작용을 할 수 있는 무슨 해독제를 얘가 만들어내나? 신기할 거 아니야. 얘가 바로 그런 돌연변이가 생겨서. 그 소듐 포타슘 펌프에 살짝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서 그 독이, 그것을 얘네들의 소듐 포타슘 펌프는 건드리지를 못해. 다른 동물들은 전부 건드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하지. 돌연변이에 의해서.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는 갑자기 그 소듐 포타슘 펌프가 이상한 거를 이제 수송을 하는 그런 것으로 돌변할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지. 예. 반대 방향으로 이거 혹시는 없냐? 이거 소듐 포타슘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공동수송을 얘기하는 거죠. 동시 수송해서 이제 소듐이 들어오면서 수크로스가 들어오고 한다든가 아니면 포타슘이 이 양성자가 들어오면서 수크로스 들어올 때 같은 방향으로 들어오는데 이걸 이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경우는 없느냐? 좋은 질문이지. 왜 없겠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차하는 수송, 엔타이포터라고 합니다. 이거를. 반대로 수상한다고 해서. 여기 보면 지금 소듐하고 칼슘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 소듐은 아까 그 소듐 포타슘 펌프가 만들어내는 그 소듐. 그게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을 통해 갖고 얘를 칼슘을 능동 수송하는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심장에도 있고. 그래서 왜 없겠어? 다 있지. 3차적 능동 수송도 있나요? 이건 좀 그런 거. 왜냐하면 2차적 능동 수송에서 3차적 능동 수송이
개입될 수 있는 그 개념적으로 내가 이해가 그게 안 돼. 그게 물론 없지만 지금 현재로선 예. 있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개념을 도입을 해야 이게 3차적 능동성이 가능할까? 생각을 좀 해보니 현재로는 없습니다. 삼투 현상을 이용한 무슨 의료품 없나요? 이거 역시 좋은 질문인데 삼투 현상을 가지고 누가 어떤 의료품을 만드나? 왜 없겠어? 있어요. 이런 약이 있는데 약을 보통 집어넣으면 우리가 약을 먹으면은 그 약의 효과가 분해되면서 통제를 못 하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 시간, 한 24시간 약이 지속했으면 좋겠는데 약을 먹어버리면 처음 한두 시간 내에 이게 전부 쫙 퍼져가지고서 2시간만 약발이 통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 그런데 의도는 이것이 조금씩 약이 조금씩 나와가지고서 한 24시간 내내 계속 같은 양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거를 구현시킨 약이 사실 있거든. 그래서 요 약에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요 인공적으로 삼투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선택적 투과막에다가 그래서 이제 물이 들어가면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서 삼투로 물이 빠져나갔던 물과 함께 압력이 튀어나와서 여기다 약을 쟁여놓고 요게 조금씩 찔찔찔 나오게 해가지고서 오래 지속되게 여러 가지 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약의 두 가지 형태의 농도를 여기다 해가지고서 챔버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일단 이렇게 되면은 매우 효과적이지.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약효를 지속 시간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잖아. 좋은 건데 단점은 만들기 복잡하고 그러니까 비싸지.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사실은 뭐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을 해야만 되는 단점이니까 그래서 사실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나라고? 이게 나라는데 동의를 한다면 나 이거 오늘부터 이거 내 카톡 푸사 요거 한다. 뭐 하트 붙여서 내가 봐줬다. 자, 지난 시간에 바로 전 시간에 요거 유기호흡을 놀랍게도 1시간도 안 돼, 한 40분 만에 3단계가 완전히 정리가 된 거예요. 사실 그 이상 알 필요가 뭐 있어. 유기호흡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약간의 이 디테일을 포도당만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포도당이 이제 해당 과정을 거쳐갖고 짠짠짠 나가는 했는데 그럼 포도당만 음식이냐? 지방이나 단백질은 다 똑같이 해당 과정부터 들어가느냐? 해당 과정부터 진입을 하려면 이 지방이나 단백질이 갑자기 포도당으로 돌변한 다음에 이게 들어가느냐? 아니면 똑같은 메커니즘이 적용이 되느냐라는 질문인데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실 단백질 같은 것을 섭취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 해당 과정은 거의 잘 안 건드리고 중간 단계에서 지금 끼어들어가는 거지. 이런 특히 이제 주로 요 회로에서 중간 단계의 요 아미노산의 이제 어떤 중간 산물로 중간 단계에 알파 케토 글루타산 뭐 그런 게 있었거든. 그런 걸로 변해서 들어가게 되고 지방은 이 두 군데로 어떤 지방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지방은 이 막차 타고 해당 과정에 막차를 타고 들어가고 어떤 지방은 아예 해당 과정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두 번째 이 회로부터 단계부터 들어가고 하는 식으로 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방은 전반적으로 완전한 이 흡수력을 끝내는 데 있어서 미토콘드리아의 작용이 매우 필수적인 것이고 당분 같은 것들은 요 해당 과정에서 충분히 얼마든지 요 미토콘드리아가 개입을 안 해도 이제 당분은 충분히 내가 건드릴 수 있다는 거지. 왜냐면 산소 없어도 사실 해당 과정으로만 분해를 해도 되잖아. 다시 말해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 왜 차이가 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방을 없애고 싶으면 왜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하는지 그 얘기가 여기서 설명이 되는 거죠. 지방을 태우고 싶으면 산소가 충분히 공급받은
조건에서 지방이 쭉 탈 수가 있잖아. 왜냐하면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는 해당 과정에서 끝나버리잖아. 이 분해가. 그러면 산소가 있어야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 회로가 돌아가고 전자전달계를 거쳐서 되는데, 그러니까 무산소 운동, 급격한 과격하게 이제 근육 운동 같은 것으로 끝낼 때는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도 얼마든지 그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많은 경우에 에너지가 그냥 요 해당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만 끝나는 단계에서 끝쳐도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발효란 무엇이냐? 발효는 이제 정반대, 이제 산소가 완전히 없는 조건에서 이 우리의 영양소가 어떻게 대사를 겪느냐라는 것을, 발효,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그럼 해당 과정이 끝났어? 산소가 없으면 얘네들이 미토콘드리아 진입이 안 된다고 했잖아. 산소가 없으면 너 들어오지만 안 돼, 쓸데없어, 괜히 헛수고해 라고 이미 알아서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원래 생화학적인 이유가 있어. 산소가 없으면 얘네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 어쨌든 못 들어가. 그러면 이 피루부산은 어쩌라고, 이제 여기서 그냥 그대로 있으라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산소가 없다고 얘네들이 정말 이상한 짓을 해버리는 거지. 피루부산이 뭐가 되냐면 환원이 돼버려?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피루부산은 산화가 될 운명이잖아. 더 빼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되돌아가 빠꾸 해가지고서 환원이 돼버린다는 얘기. 얘가 환원이 된다는 얘기는, 피루부산이 환원이 됐다는 얘기는 그 대신에 누군가가 산화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혹시 내가 염려하는 그 친구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고 하는데, 얘가 환원이 됐어? 그럼 누가 산화가 됐는데? 맞네. 내 우려가 맞네. 이 피 같은 NADH가 NAD로, 얘가 지금 미토콘드리아로 갔으면 얘가 혼자서 얼마의 ATP를 벌어들일 수 있는 녀석인데, 얘를 여기서 그냥 산화를 시켜서 빼먹어버려? 미쳤어? 산소 없으면 다 미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발효예요. 왜 그럴까? 왜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미쳐야 될까? 자, 일단 동물은 이게 이제 이래가지고서 나중에 젖산이,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만들어져요. 젖산. 아무 쓸데없는 젖산. 우리의 운동을 과격하게 하다 보면 그냥 쥐가 나게 하는 장본인은 그 젖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 요게 이렇게 환원이 되면서 얘는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에 이렇게 이제 환원이 되어버리는 거지. 아니, 그런데 효모는 요걸 조금 이제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낫다. 왜냐면 뭐 어차피 똑같이 NADH를 산화시켜가지고서 에너지를 쓸데없이 지금 갖다 버리는, 길에다 버리는 거는 맞는데, 피루부산이 뭘로 환원이 되냐면 조금 우리가 쓸모있는 에탄올로 환원이 돼버리지. 좋아. 그래서 뭐 우리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에탄올로 환원이 되니까. 아쉬운 거는, 내가 공부가 짧았던 어린 시절에서는, 저 학부 초기에서는 이걸 갖고 내가 상당히 아쉬워했어, 개인적으로. 아니, 왜 우리도 에탄올 환원을 하지, 기왕이면. 쓸데없는 젖산 환원을 해가지고서 쓸데없이 에탄올 환원했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쉬도 때도 없이 필요하면 숨만 막으면 되잖아. 그러면 에탄올이 그냥 여기 막 생겨가지고서 괜히 쓸데없이 돈 낭비 안 하고 그냥 할 수가 있는 그런 건데, 그때는 내가 생각이 짧았어. 가만히 생각해보니, 야, 우리가 에탄올 환원 안 하고 젖산 환원한 게 얼마나 다행이었냐. 우리가 효모처럼 에탄올을 만드는 그런 발효를 했었다면 우리는 지금 없어, 이 지구상에. 전부 우리의 조상들은 호랑이한테 안 잡혀 먹이려고 도망가다가 갑자기 뒤돌아서서 어느 순간에 되돌았을 거라고. 그 다음에 혹시 살아남은 우리의 우리가 후손이라 하더라도 아마도 우리의 모든 우리 즐거움을 전해주는 무슨 운동 경기 같은 거, 축구 경기는 아마 5분 안에 끝나는 경기로 룰이 세팅이 됐을 거고, 5분 이상 넘어가는 축구 경기는 전부 난투극으로 변했을 거고, 뭐 그런 거겠지. 그래서 역시 조물주는 위대하다. 그래서 어쨌든 발효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목적이. 이거 우리가 미쳤다고 얘기를 했지만 피상적으로 이러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라고 하는 거지.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이것을 산화시키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ATP를 못 만든, 정말.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 우리는 긴급, 비상 경제 대책을 세워가지고서 그 해당 과정에서 나오는 ATP로 연명을 해야만 돼. 얼마나 산소가 없는 기간을 버텨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래서 그것을 무슨 일부 세균이라든가 일부 효모는 잘 버텨.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발효를 해서 요구르트도 만들고 김치도 만들고 하는 그걸 우리가 먹는 거지만 세균이 왜 발효에 신경을 써야 되지라고 이제 얼핏 또 혹시 의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세균은 어차피 미토콘드리아 없잖아. 세균도 산소 필요해? 어떤 세균은 또 아주 영악하게도 그 전자 전달계 그 효소들을 전부 자기들이 어디에 가서 자기의 세포막에다가 장착을 해놓고 유기호흡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균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부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세균이라고 해서 자기들은 전부 해당 과정에서 끝나는 그런 대사를 한다고 무시했다간 자기들도 다 계획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세균이나 효모들은 이런 무산소 조건을 어쨌든 잘 견디지만 우리도 어차피 해당 과정을 계속해서 해서 이 ATP를 뽑아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왜 걔네들이 발효로 돌아갔겠어? 이제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그게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보세요. 해당 과정을 계속 돌리고 싶어? 그럼 무엇이 공급이 돼야 돼? NAD가 공급이 돼야 돼. NAD가 누가 공급을 해줘? 옛날에 산소가 있었을 때는 옛날에 산소가 있어서 이 NADH가 전부 이쪽으로 다가가지고 여기서 완전히 털리고 나왔을 때는 NAD를 공급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죠. 어차피 여기서 무수수 쏟아지는 게 NAD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시 돌아와서 해당 과정을 계속 다시 돌리는데 이제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여기가 문이 딱 닫혀버렸으니까 NAD가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자본 잠식을 해야지 이제 어떻게 나올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NADH를 다시 일부러 그러니까 돌려가지고서 얘네들을 돌려서 NAD를 만들어내서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그나마 요 ATP도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그나마 요 ATP를 못 만들어내면 정말 이 생명체에게 있어서는 그냥 죽음이죠. 그래서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발효가 일종의 어떤 럭셔리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생존에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겁니다. 해당 과정의 조정은 그냥 생략을 할게요. 이거 괜히 쓸데없이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딱 한마디만 조절이라는 얘기는 요거 rate limiting 효소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대사 경로잖아.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대사 경로라고 좀 1번부터 10번까지의 대사 경로가 있는데 이 전체적인 해당 과정을 내가 통제를 하고 싶어.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10개의 서로 다른 효소들이 개입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 10개의 효소들을 전체적으로 통제를 해서 야 니들 일 똑바로 좀 해. 효율성 있게 하려면 일일이 이 10개의 효소들을 찾아가고 일일이 그 10개의 효소를 개별적으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야. 혹시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 중에서 반장을 뽑아가지고서 반장한테만 얘기를 해주면 반장이 알아서 얘네들 전부 다 통제 그런 거 없을까? 그 개념이 바로 이 rate limiting 효소입니다. 그런 rate limiting 효소들은 생화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은 자유 에너지 값이 이 반응의 결과로 자유 에너지 값의 낙차가 매우 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 그림이 뜻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이거는 해당 과정이고 그것을 역으로 돌리는 과정이 당 신생 과정이라는 글루코니오제네시스라고 하는 과정이 피루부산으로부터 다시 해서 글리코겐을 만들려고 왜? 너무 차고 넘칠 때, 포도당이 너무 차고 넘치고 할 때, 야, 이거 에너지가 좀 너무 많아. 좀 저장하자. 그럴 때는 역으로 돌리는 이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의 거의 대부분의, 효소들은 해당 과정의 효소들을 그냥 돌려서 쓰면 돼. 왔다 갔다. 그걸 돌려서 못 쓰는 효소가 요 세 군데가 있는 거야. 이들은 바로 악질 반동 분자들인 거지. 얘네들은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어. 왜? 이 낙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그 소위 말하는 rate limiting 효소들의 후보들인 거지.
그러니까 이들을 조절하면 전체적인 이 흐름을 다른 일일이 개별적으로 간섭하지 않고 한 손가락 하나로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효소는 너무 늦었지. 얘 조절해봤자 이미 다 여기서 이미 다 일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기왕이면 초기 단계에 있는 이 친구들을 이 효소의 활성을 조절하면 참 경제적으로 좋을 텐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효소랑 세 번째 효소 1번, 3번이 가장 후보, 가장 베스트 캔디디스인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이유를 뭐 PFK라고 하는 요 세 번째 효소 얘가 가장 선호받는 그런 조절 효소입니다. 그래서 어디 여기에서 더 할까? 그만할까? 그만. 조금만 더. 그러니까 이 효소를 가지고 이런 효소들은 되먹임 억제에 의해서 이제 활성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먹임 억제라는 건 이 산물을 가지고 이 효소의 활성을 그러면 이 산물을 가지고 활성을 조절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개념이 우리가 봤던. 요거 시험 범위 들어가나?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이번 시험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효소 활성 들어가나?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에 라는 얘기는 산물이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되먹임 억제에서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이라는 개념은 뭐지? 산물이 최종 산물이 초기 단계에 있는 효소에 와가지고 최종 산물이 와가지고서 활성 부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상한 다른 부위에 들어가서 이 효소의 활성을 억제시키는 거잖아. 그게 효과적이지.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최종 산물이 넘치면 농도가 높아지면 그 얘기는 이제 그만 요걸 조절할 때가 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그 산물이 직접 일부러 찾아와 가지고서 여기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이 레이트 리미팅 효소를 찾아와 가지고 여기 딱 붙어 가지고서 이 녀석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지. 임시적으로. 그게 바로 벌어지는 게 바로 이 PFK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얘는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난 더 이상 못 돌아간다, 이제. 얘는 희한한 게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왜냐면 PFK라고 하는 효소는 지금 인산화 효소예요. 원래 이 ATP가 활성부에 들어가는 기질이야, 얘가 기질. 그러니까 인산화 효소라는 얘기는 항상 기본적으로 기질이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인산화 효소는 인산기를 누구에게가 딱 붙여주는 게 인산화 효소거든. PFK. 이 K가 무슨 약자냐면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그 효소. 파스포프룩토카이네이즈라고 하는 인산 과당 인산화 효소라는 뭐 그런 효소 한국말로 하면 어쨌든 이 PFK는 인산화 효소니까 기질이 두 개야 언제나 항상. 그래서 하나의 인산기를 붙여야 될 기질과 인산기를 띄워와야 될, 인산기를 누구에게서 띄워와? ATP로부터 띄워와야 될 거야. 그 둘을 항상 불러들여가지고서 활성 부위에 들어와. 해가지고서 한쪽에서, 요 ATP에서 인산기 뚝 띄어서 다른 쪽에다가 꽂아 놓는 게 인산화 효소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바로 기질 수준 인산화라는 얘기고, 그런데 얘가 ATP 농도에 의해서, 그러면 얘는 기질인데, 요 산물이기도 하잖아, 저쪽에서 나중에. 이 산물이기도 하고 기질이기도 한 얘가 어떻게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로 얘를 되먹임 억제를 시킨다는 얘기는 이제 미스터리가 되잖아요.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 지금 센텐스를 한번 잘 해석을 해보세요. 무슨 얘기야, 이거? ATP 농도가 낮을 때는 ATP는 PFK의 활성 부위에만 가라. 여기에 함축된 이 의미는 뭔 소리야? ATP의 농도가 높을 때는 그럼 어쩌란 얘기야? 다른 자리에도 얘가 채워진다는 얘기지. 자, 여기서 훨씬 더 심오한 뜻은 무슨 얘기야? 아니, 얘는 왜 ATP 농도에 의해서 왔다 갔다 ATP를 차별하는 거야? ATP 농도가 낮을 때는 막 활성 부위에만 채워졌다가 ATP 농도가 크면 높아지면 이제는 그제서야 다른 자리에도 들어가서 그때가 되면 이 효소는 이제 억제가 될 거 아니야. ATP에 의해서. 아니 이런 기전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괜히 좀만 더 하자 그랬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자, 이게 뭐예요, 이게? 한국말로 해석하면 뭐야, 이거? affinity. 친화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기선 결합력이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와닿겠다. 결합력. 이게 활성 부위와 다른 자리가 ATP에 대한 결합력이 다른 거야. 활성 부위는 ATP에 대해서 결합력이 훨씬 더 세. 그래, 농도가 조금만 있어도 얘는 결합을 얼마든지 아무 문제 없이 해. 다른 자리에는 ATP에 대해서 결합을 할 수 있지만 결합력이 조금 떨어져요, 약간. 그러니까 얘네들이 훨씬 더 많아야 그제서야 ATP를, 그런 기준으로. 그러니까 결국 또 구조야, 또 구조. 또 이 효소가 구조가 활성 부위에서 ATP를 결합하는 구조와 이 다른 자리에서 ATP를 결합하는 구조가 조금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ATP 농도가 적을 때는 얘가 일해야지, 열심히. 해서 ATP 막 만들어야지. 그러다가 ATP 농도가 많아지면은 이제 슬슬 딴 생각을 품어도 되는데 자동적으로 이게 알아서 도와주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런 식으로 ATP 농도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효소는 PFK는 이게 두 개의 서로 다른 효소 활성 곡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지. 효소 활성 곡선을 할 때 여기서 이거는 지금 ATP의 농도가 아니라,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효소는 인산화 효소이기 때문에 두 개의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진다고 했죠, 동시에. ATP가 기질이고 또 하나는 또 다른 기질이에요. 또 다른 기질의 농도야, 지금.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활성이 올라가는 건 맞잖아. 봤잖아, 옛날에. 그런데 이 두 개의 곡선,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ATP가 농도가 낮을 때 이 효소의 활성 곡선이고 어떤 곡선이 높을 때 활성 곡선일까? 파란색이 높을 때라고? 같은 ATP 농도일 때 둘 중에 일을 더 잘하는 친구가 누구예요? 파란색이죠. 그러니까 파란색이 ATP 농도가 낮을 때 활성 곡선은 맞아. 그리고 얘가 이제 ATP 농도가 낮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ATP 농도가 낮을 때 갑자기 얘가 이상한 숨겨뒀던 성질을 보이는 거지. 거기까지는 하지 말자. 그만. 이런 S 곡선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멀티 서브 유닛으로 헤모글로빈처럼 그렇게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그건 뭐 그래, 그만. 너무 했다. 충분히 했다. 그래, 했어. 자, 마지막으로 전자전달계를 저해를 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전자전달계를 저해하면 ATP가 합성이 어떻게 될까? 전자전달이 안 돌아간다. 전자전달계 저해자라는 이 물질들은 각각의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각각 아까 얘기한 그 전자전달 효소 복합체들이란 말이야. 이 수소를 여기다 집어넣고 전자를 서로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산소를 환원을 시킬 수 있게 해서 드디어 여기 있는 요게 ATP 합성 효소예요. 여기서 ATP가 막 합성이 되는 요 그림인데, 여기에 요소에 여기에 있는 로티논, 액티노마이신, 항생제의 일종, 그 다음에 여기 청산가리의 물질인 에이자이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독극물. 로티논, 얘가 뭐냐면 쥐약입니다. 쥐약을 먹으면 왜 쥐약을 먹고 사람이 죽느냐 라는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는 것들이죠. 각각이, 예를 들어서 로티논을 우리가 이 생명체에다, 동물에다가 주입을 하면 요거를 딱 막아버리면 여기서부터 이미 전자 전달이 끊기지. 전자 전달이 여기서 블락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 화학적 삼투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러면 ATP가 못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여기서 전자 전달이 끊기면 여기서 이쪽의 공간이, 막사의 공간이 산성화라고, 이제 수소이온이 많아지면 산성화가 될 거예요. 산성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ATP 합성 못 일어나서 그러면 왜 죽어? ATP 못 만들어서 죽는 거예요. 이거. 쥐약 먹으면 왜 죽어? 별거 아니야. 마치 우리가 숨 막혀서 죽는 거하고 똑같이 어떤 현상으로 죽는 겁니다. 청산가리 먹으면 왜 죽어? 결국 ATP 못 만들어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게 전자전달 효소들의 이 전자전달계 복합체의 저해제들이 하는 기능인 건데 그런 얘기죠. 그런데 짝풀계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 이상한 물질, 유명한 두 개의 짝풀계 물질입니다. 이 두 물질의 공통점은 딱 들여다보니까 이 물질들은 어떻게 생겼어? 생긴 게 막을 잘 통과하게 생겼어. 왜? 이런 것들은 전부 소수성 물질이거든. 막 잘 통과해. 그러니까 얘네들 막을 스스럼 없이 왔다 갔다 하지.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짝풀계라고 하는 이 화학물질들은 막을 통과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얘를 주목하였어요. 얘. 요게 수소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물질이야. 마치 전자 전달을 얘가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이런 물질을 여기다 투입하면 어떻게 될까? 삼투가 망가지지. 실제 샌다는 얘기야. 이걸 딱 막아야 되는데 이 물질을 통과하면 수소 이온들이 왜냐면 얘가 들어가서 이 수소 이온 뻥 갖고 나와서 여기서 지가 또 수소 뺏기고 하니까 여기에다 쟁여놓고 담가둬야 될 수소가 일로 찔찔 다 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왜 이름이 짝풀계야? 언카플러? 효과가 무엇일까?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요 공간이 산성화가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런데 얘는 산성화가 안 되는데 전자는 계속해서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돌아가. 여기를 막아놓은 게 아니니까 계속 돌아가니까 무슨 얘기야? 산소는 계속해서 환원이 돼. 다만 산소가 환원이 되는데 ATP가 합성이 안 돼. 엔진 공회전 하듯이. 어쩌다고. 자, 이런 물질이 처음에 발견이 됐을 때 옛날에 20세기 초반도 아니지. 1950년대, 60년대. 어딘지 기억은 정확하지 않아요. 50년대 중반인지 60년대 초반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찾아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이 짝풀계가 처음에 나왔을 때 날개에 돋친 듯이 팔렸어요. 약국에서. 무슨 약으로? 다이어트 약으로.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계속 먹어도 에너지는 소비가 되는데 그게 에너지 열량으로 근데 그거 왜 당장 판금이 됐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왜 그랬을까? 왜 죽었을까? ATP 못 넣어서 죽지는 않아요. 어차피 살 빼겠다고 지금 죽자고 달려드는데, 죽지 않아요. ATP 못 먹는다고. 그래서 남아있어. 저장하기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죽었어. 사람이. 왜 죽었을까? 열 받아서 죽어요. 엔진 공회전하면 열만 나잖아. 차 못 가고.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면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열 때문에 열이 발생하면 고열로 죽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당장 이 짝풀계라는 걸로 사용이 됐던 이 소위 말하는 약품은 식약청에서 당장 그 판금이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자, 교훈이긴 한데 알고 보니 천연적으로 사실 짝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동물들은, 사람을 비롯해서 동물들은 자기들이 자연적으로 이런 짝풀계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이런 화학물질, 우리는 이런 화학비료 안 쓴다 하면서 자연적으로 유기농만 쓴다 해가지고서 단백질을 사용해서 이런 역할을 하는 어디 있을까 우리 그게 갓 태어난 아기들의 브라운 팻 같은데 거기 풍부해요. 그래서 태아들이 막 혹시 체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 열을 막 발생을 하게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동면하는 동물들 동면을 하려고 할 때 이런 것들 막
이제 활성화 시켜가지고서 겨울잠을 잘 때 충분히 열을 공급을 해주게 그런 짝풀기가 많습니다. 끝났네. 막 적당한 시간에 딱 끝났다. 오케이. 해서 자, 뭐 끝까지 광합성까지 가지 못해서 참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유기호흡이라도 끝나서 다행이고 어쨌든 시험 이제 일주일 남았고 여러분들의 황금 시기 여러분들의 황금기를 잠시나마 같이 할 수 있어서 참 저도 다행이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같이 보는데 그래서 일부러 객관식으로 낸다는 거예요. 객관식으로 내서 시간을 여러분들이 최소한 요 짧은 기간 동안 공부하면 시간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어차피 지금 요 시간에 보는 거니까 뭐 상황 봐서 조금 더 시간을 줄 수는 있어요.